네, 안녕하세요. 오늘 패널 토론 사회를 맡게 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이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패널 토론에 참석하신 패널 여러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이스트의 김용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김용대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치안 혹은 국방에 사용되는 보안 기술에 관심을 많이 갖고 그래서 과학치안연구센터라는 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네네. 오늘 좀 소개해드릴 때 최근 근황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김용대 교수님께 좀 사전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SSNC 손기욱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SNC 손기욱입니다.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었고요. 현재는 SSNC의 부사장으로 기술본부와 새로운 제품 개발 이런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네, 네. 정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장이신 이동범 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최근 근황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장이고요. 2020년부터 회장을 맡고 있고 원래는 지니언스의 대표이사를 맡았고 그 전에는 또 어울림이라고 예전에 방화벽 국내 최초의 방화벽 같은 것들을 개발을 했고요. 예, 계속 네. 보안 쪽을 개발하다가 지금은 개발을 못하고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하웨이 이준호 전무님 모셨습니다. 요즘 근황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C자를 오래 했는데요. 다음에서 CIO를 하다가 네이버에서 CISO를 좀 했고요. 그러다가 센스톤이라는 보안 스타트업의 공동 대표를 하다가 최근에 화웨이에 와서 화웨이는 CISO라고 안 그러고 CSO라고 합니다. CSO로 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여기 계신 분 몇 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정보보호 또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또 지식 측면에서도 글로벌에서 활약하시면서 우리나라 정보보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오신 분들입니다. 오늘 주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오늘 주제는 Success for DX Security, 소위 말해서 디지털 전환의 성공은 시큐리티다라는 주제로 오늘 각 영역별로 패널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먼저 공통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보안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적용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영역별로 좀 설명을 듣고요. 또 개별적으로 지금 이 패널의 구성 자체가 뭐 학계에서도 오셨고 또 이 중소기업 영역, 우리 정보보호 산업의 생태계 안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산업 전반에 대해서 또 협회를 이끌고 계시는 회장님도 계시고 또 CISO 역할로서 아마 이 직장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신 우리 이준호 전무님도 계시기 때문에 각 관점별로 그런 그 뷰포인트를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오늘 토론이 마련된 계기는 아시다시피 2년 동안의 이 코로나 환경에서 급속도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쟁의 시작점에서는 항상 이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이슈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런 것들이 전쟁의 판세를 또 이끌기도 했고요. 또 아시다시피 인터넷을 통한 여러 가지 소통이 또 전쟁 중에도 이루어지면서 이 사이버 공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클라우드 전환이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레거시 환경에서의 이 보안 구조 자체가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고 과연 레거시 환경에서의 솔루션이나 서비스가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이런 고민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분명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전략을 이끌고 나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니즈가 생겼던 것이고요. 아마 오늘 그런 패널 토론이 이 각 산업계, 특히 대한민국 곳곳에 경험을 이끌어내서 좀 지혜를 모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공통 질문부터 좀 보려고 하는데요. 순서는 우리 카이스트 김용대 교수님부터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디지털 전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보안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맞는지 좀 이 서론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전 산업군이 뭔가 디지털화 되는 거를 의미를 하겠죠. 근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보안 정책을 보면은 사실 기업들이 보안 강화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도적으로 제공을 못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과연 여러분 회사에서 얼마나 우리는 보안을 꼭 해야 되겠다, 우리는 정말 보안 사고 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랑 한국에 이런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 있는데 이 규제를 일단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뭐가 우선인가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가 보면은 아무래도 규제 쪽에 가깝지 않나.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 회사들이 좀 더 커스터머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국민이나 국가에 영향을 주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실 설계나 설계부터 구현까지 뭔가 전주기에 대해서 보안성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지금 이제 디지털 전환이 된다는 게 결국은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기존의 IT 제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지 않았던 기존의 뭔가 보안이라는 걸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것들이 뭔가 보안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 스크린 도어라든지 기존에는 전혀 왜 지하철 스크린 도어의 보안을 고려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가 지하철 스크린 도어를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다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국가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 주기에 걸쳐서 보안성 검토를 필수화를 하고 이제 안전에 위험을 끼치는 영향이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우리나라 그 규제 정책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써라라는 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방화벽을 써라, 뭐 파이어월을 써라, IDS를 써라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런 기술을 지정을 하기보다는 어떤 요구 조건을 지정을 하고 그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술을 지정을 한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 기술의 퀄리티는 없어지고 결국은 여러분 잘 아시는 저가 입찰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침입 탐지 시스템을 써라라고 얘기를 하면 꼭 좋은 침입 탐지 시스템을 여러분 써야 할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결국은 침입을 없애는 게 중요한 건데 침입 탐지 시스템을 쓰라라고 규제를 만들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은 저가 입찰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문제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 세계 표준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표준화에 많이 참여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표준화에 우리나라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 보안 표준 관련된 기술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실제로 전 세계를 리드하는 표준보다는 뭔가 이제 핵심이 되는 표준들이 전부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동통신 같은 경우는 3GPP라는 이동통신 표준 기관에서 대부분의 표준화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나라가 3GPP 표준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가 어떻게 보면 이동통신 보안을 얼마나 리드하고 있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3GPP에는 그렇게 많은 컨트리뷰션을 못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표준의 건수보다는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보안 표준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보안 기술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술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목표를 지정을 함으로써 말하자면 이제 포지티브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유연성 있는 규제 개선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보안 기술들이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도록 보안 기술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약간 정리를 해보면 규제는 필요하다라는 개념인데 이게 이제 기존에 어떤 구체적인 서비스나 솔루션을 쓰라는 이런 게 아니고 요구 사항을 던지라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 굉장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는데 우리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거든요. 여기에 개인이 뭐 클라우드에 백신을 깔아야 된다 이런 거 자각하기 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서비스는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요구 사항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서비스 안전성에 대한 요구 사항이 이 전반적인 규제, 사실은 규제가 이 마중물로서 역할을 좀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촉발이 된다면 아마 내재화된 보안까지 연결시켜낼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환경 자체는 글로벌 표준이 있기 때문에 또 표준화도 이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키워드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송기욱 부사장님 원래 이 출연연 에트리에도 계셨고 또 지금은 산업계에 와 계신데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좀 가이드를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제가 활동하는 베이스가 좀 달라졌죠. 예, 출연연이라는 곳에서 지금은 실제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와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관심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하나의 키워드 또 하나의 변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조금 더 많은 사회에 기여를 하고 그 기여를 통해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어쨌든 기업에서 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뭐 숫자를 한번 슬라이드에도 잠깐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사이버 위협의 피해가 늘어난다 하고는 있는데 저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렇게 늘어나게 된 배경에는 아까 김영대 교수님 잠깐 말씀하신 것과도 맥을 같이 하는데 그 지하철의 스크린을 예를 드셨지만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우리가 ICT 영역이 아닌 분야가 이제 ICT 영역으로 또는 ICT 기술을 활용을 해서 같이 움직이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된 거죠. 그렇다면은 과거에 ICT 쪽하고 좀 거리가 멀겠다고 생각했던 영역들이 ICT 기술을 채용하고 데이터를 가공, 수집하는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고 그런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키워드 속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잘 다룰 것인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굉장히 많은 그 새로운 서비스,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이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필요로 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다루는 그 디바이스들도 늘어나게 되고 또 이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서버, 또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버들도 늘어나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데이터 센터까지 그런 환경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각각에 대한 보안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됐고요. 그 보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새로운 기술만 생각할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존의 레가시 기술을 어떻게 잘 접목시킬 건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
분류 체계를 5등급에서 3등급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이유는 활용을 잘 해보자라는 취지인데 그 분류하는 데만도 3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과거부터 써왔던 여러 가지 보안 정책 중에 그 망분리 정책 같은 게 있었죠. 그런데 망분리 정책을 이렇게 쫙 써오면서 우리는 그럼 망분리 기술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앞서가야 되는데 우리는 망 연계 기술이 많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어느 쪽에다 관점을 두고 어떻게 준비를 하에 따라서 우리 산업계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기술을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데이터에 대해서 뒤에 조금 더 말씀을 이따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랜섬웨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올바른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이 랜섬웨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지는 이따가 제가 다시 그 시간이 주어졌을 때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사장님께서 이 지적하신 첫 번째 그 관점이 ICT 산업이 아니고 기존 일반적인 산업이 드디어 이제 ICT랑 접목되게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DX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 영역에 보안 니즈가 일단 촉발되고 있는 굉장히 큰 그 시장의 변화고 시장의 어떤 커버리지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런 이제 구조인데 그 안에 이제 데이터가 흐르게 되고요. 네. 그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뭐 글로벌 뭐 영국 같은 경우 한 5등급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기술 형태 뭐 레거시 기술과 현재 새로운 기술들이 조합돼서 접목돼서 지켜낼 것인지 이 구조가 좀 식별이 점점 돼야 되겠네요. 네. 물론 산업계의 어떤 고민이기도 하겠지만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이런 구조 프레임워크를 잡아가는 뭐 출연연도 그런 과제들을 많이 하니까 이게 협업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아까 말씀해주신 2025년까지 약 10조 달러를 상회한 정도의 피해 규모가 날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대상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런 그 산업 관점에서의 어떤 커버리지 범위의 확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목해서 정책 입안자들이 좀 살펴볼 영역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이동보 회장님, 네 우리 정보보 산업계 전체를 또 대표하고 계시기도 한데요. 산업계는 그동안 아마 2년 동안 굉장히 성장하기도 하고 또 일부 또 변화를 굉장히 크게 겪었을 수도 할 것 같은데요. 현황과 어떤 그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산업 전반에 대해서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참가하신 컨퍼런스 참가하신 많은 분들이 이제 기관이나 기업에서 보안을 실제적으로 고민하고 운영하시는 분이니까 그분들의 관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먼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우리 이제 실제 기업의 보안 관리자들이 굉장히 한번 어떤 전환점이 됐던 것들이 우리 업무 환경에서 모바일 디바이스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비해서 업무의 보안, 특히 보안의 어떤 컴플렉시티, 보안의 복잡도가 굉장히 증가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것들이 쭉 지내왔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함께 우리가 코비드의 환경에서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존에 보안을 잘 유지 관리하고 나름대로 관리했던 부분들이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저는 이제 가장 크게 우리 환경적으로 보면 기존에 우리가 그 보호해야 될 어떤 공격 서페이스가 되게 단순했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근하고 있고 물론 모바일 워커가 있었지만 그렇게 흔하지 않았고 대부분 사무실에 들어와서 일을 했고 또 대부분의 IT 인프라와 데이터들은 다 내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침입 경로만 잘 관리하면 보안 관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 디멘전에서 다 관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IT 인프라와 데이터들이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고 있어요. 다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또
내부에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도 있고 새로 클라우드로 전환되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실제로 보호해야 될 대상이 두 개로 분리가 돼 있죠. 거기다가 실제로 그 IT 인프라와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실제로 내근직만 있는 것이 아니라 work from home, 뭐 work from anywhere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접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 원 디멘전에서 관리하던 모델들이 엔 디멘전이 돼가지고 복잡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됐죠. 복잡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안 사고의 위험과 보안의 가시성들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이 보안 업계에서 나오는 큰 화두가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이고 이것은 결국 두 가지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공격 서페이스가 한 부분이 아니라 다방면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안 사고는 항상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절대 믿지 말고 항상 베리파이하고 또 사고가 났다. 지금 우리 내부 네트워크에 공격자가 들어와서 데이터를 유출하고 있다라는 이런 가정하에서 보안을 다시 설계하고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전 세계의 기조입니다. 사실은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은 어떤 특정한 보안 제품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보안을 성공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기본적인 철학이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네네. 산업계에서 직접 이런 솔루션도 공급하시고 서비스도 하시면서 현장에서 느끼시는 관점이 딱 이런 거네요. 소위 말해서 일단 복잡도가 아주 증가됐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삼선 방어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일 외곽을 잘 막으면 되고 뭐 우리 미국 방송에서도 뭐 심층 방어 그래서 계속 테두리를 그어 가면서 방어하면 됐는데 이제는 연결점 자체가 모바일이 접속되고 모바일 환경이 되고 또 어디서나 또 자유롭게 접근하면서 유저비리티가 극대화됐죠. 이런 환경에서는 이거 전체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 소위 말해서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이 딱 그런 상황을 대변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 모든 걸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 이제 항목 하나하나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이게 또 이런 검토에 대한 대안이 지속 가능하고 또 서로 밸런스도 맞아야 되고 ROI도 나와야 되고 이제 전체적인 경제성까지도 이어지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화두로서 제로 트러스트는 정말 가슴에 와닿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네. 산업계 입장 이렇다고 하면 우리 또 평생 CISO만 하신 건가요? 우리 이준호 전문님. 네. 네이버에서 또 CISO 하셨고 해외에서 하고 계시고 이쪽 일을 중심으로 평생을 해오셨는데 실제 이런 그 업무 책임자 또 경영진으로서의 전략을 직접 세우셔야 됐잖아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저 이제 CISO를 오래 하면서 회사의 보안을 강화하려고 뭐 솔루션도 많이 도입해보고 뭐 보안 정책도 만들고 수많은 인증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뭔가 비어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게 바로 뭘까요? 여러분들 혹시 보안에서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가 뭐라고 알고 계시죠? 뭐라고 알고 계시죠?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는? 네, 저 연결고리요. 예, 네. 뭐 옛날 얘기지만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궁극적으로 기업의 보안 수준을 높이려면 보안 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문화를 바꿔야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바로 이것인데요. 앞에서 이동구 회장님께서 이제 그 제로 트러스트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 6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RSA 컨퍼런스 2022에 다녀왔습니다. 전시장을 한 바퀴 쭉 돌아보니까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단어가 바로 제로 트러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로 트러스트는 뭐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장표로 한 장 보고 계신데 이것이 이제 화웨이가 말하고 있는 보안의 원칙입니다. ABC 원칙인데요. 이 단어를 잘 보시면 제로 트러스트가 어떤 것이구나라고 감을 잡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가서 보니까 이 제로 트러스트가 단순히 그냥 뭐 트렌드 이런 거보다 바이든 행정부가 아예 디지털 인프라 보호를 위해서 제로 트러스트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실 국가사이버국장은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요. 제로 트러스트는 기술이나 제품이 아니며 정부와 기업의 보안 프로세스를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또 실상은 전시장을 다녀보면 저희는 제로 트러스트 제품을 판매합니다. 뭐 이런 전시하는 분이 많았는데요. 실상 핵심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제품이나 기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제 그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약 4년 전부터 16만 3천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뭐 자기네 네트워크에 붙는 단말기들을 뭐 처음부터 체크하는 등 제로 프레임워크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또 발표자가 이제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자기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제로 트러스트로 전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외로 무슨 말을 했냐면요. 바로 직원의 신뢰라고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로 전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의 신뢰다. 그리고 역시 제로 트러스트는 제품이 아니다. 그리고 기성품으로 구입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도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략이며 문화적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얘기 있는데요. 과거에 이러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보안이 잘 된 회사를 해킹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화이트 해커를 고용해서 그 회사를 뚫을 것인가?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회사의 내부에 있는 직원을 매수하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지금 그나마 이제 1년, 10년 전보다는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경영진이 보안에 투자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보안 장비,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고 보안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러한 장비나 솔루션도 그것을 운용하는 보안팀의 직원이 스마트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 운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에 있어서 보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더 일을 잘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문화적 변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사람에 대한 부분,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동범 회장님 약간 긴장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솔루션 아니라는데요. 네. 그런데 아마 또 금방 아마도 이런 문화를 또 프로세스화 시켜서 프로세스를 내줘야 되는 서비스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산업계 대응도 이제 이런 틀로 맞춰서 전략적으로 잘 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아까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제로 프레임워크 요거 한번 진짜 살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가 윈도우를 쓰고 있잖아요. 네, 윈도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워크가 적용된 상태에서 이거를 문화로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우리 이 산업계에서 이네이블링하는 솔루션과 서비스들이 또 더욱 발전돼야 되지 않나 또 이런 관점을 또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CISO 하시면서 많이 힘드셨나 봐요. 네, 네 좋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이제 각 영역별로 좀 드릴다운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학계 또 뭐 산업계 또 산업계 전반 또 중소 기업의 영역이나 또 이 산학연 측면 또 각 영역별로 한번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우리 김용대 교수님이 우리 학계에서 바라보는 이 보안 동향 한번 브리핑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최근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DX가 많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런 4차 산업혁명이나 DX를 어떻게 보냐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새로운 기술이 정말 미친 듯이 나오고 있는 시대다. 그렇죠.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 뭐 로봇 이런 기술들이 정말 미친 듯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새로운 기술은 정말 완전히 새로운 취약점들을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더 많은 기술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많은 더 새로운 취약점들이 나오는 시대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어떤 취약점이냐 잘 보시면 신기술들을 잘 보시면 신기술을 구현하는 데는 신기술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I를 구현한다고 쳤을 때 AI를 구현할 때는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클라우드 필요하고 이런 게 다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AI에 소프트웨어 보안 문제도 있고 네트워크 보안 문제도 있고 클라우드 보안 문제도 있다는 거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에도 네트워크 보안 문제는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나 DX가 정말 많은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 기술 안에는 또 기존 그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존 기술들의 취약점들이 엄청나게 많고 이 취약점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줄여나가지 않으면 DX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기존 기술의 취약점 말고도 신기술에는 그 신기술에 내재된 완전히 새로운 취약점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적대적 기계학습이라고 아카데미아 학계에서 많이 떠드는 예를 들어서 뭐 타조 사진을 보여주는데 AI가 말이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AI 알고리즘의 핵심적인 취약점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데 이 새로운 기술은 보안 관점에서 검증이 된 적이 없고 그 새로운 기술에 내재된 완전히 새로운 보안 취약점들이 어쩌면 이런 기술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디파이 관련된 것도 보시지만 디파이도 정말 미친 듯이 해킹 사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도 계속해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주변의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에 지금 보안 문제가 없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보안이 내재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의 큰 회사들 아마존 같은 경우도 많은 보안 기술들이 내재화가 되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따로 보안 장비를 쓰는 게 아니라 테슬라 안에 굉장히 많은 보안 기술들이 내재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동범 회장님한테 조금 죄송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대기업들이 많은 보안 기술들을 내재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보안 회사가 해야 할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서 많이 생기고 있는 경향 중에 하나가 보안 기술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으로 연결해주는 케이스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페이스북이랑 애플과 구글의 전쟁을 아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페이스북이 광고를 하고 있었는데 애플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그 광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결국은 페이스북의 레베뉴가 3분의 1이 떨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얘기를 했는데 애플의 레베뉴가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광고 소득이 3분의 1이 줄어들고 애플의 광고 소득이 페이스북이 잃은 것만큼을 벌게 되는 사태가 생기고 있는 거죠. 결국은 많은 기업들이 보안을 이유로 경제적 이득을 취해야 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안이 되게 안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보안이 어떻게 보면은 경제를 바꾸는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툴로 최근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학교에서 그 부분 다 연구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네.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적대적 인공지능이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을 무산시키는 그런 이제 공격들이 있거든요. 그런 인공지능 모델들을 무산시키는 우리 애드버서리얼 머신러닝 또 애드버서리얼 AI라고 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인공지능 탑 컨퍼런스에 가서 그 구글 AI 팀장 그 이안이라는 분이 이제 키노트 하는 걸 보는데 딱 이 애드버서리얼 AI만 가지고 한 10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지식과 노하우 또 경험이 축적돼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서비스가 안정화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 서비스들이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분명히 새로운 기술 접목할 때 그 무수히 나온 취약점들을 대응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뭐 이 애플과 페이스북의 관계에서 사실 이게 전략이거든요. 네. 이렇게 전략적 전환이 있고 뭐 요즘 인앱 결제도 굉장히 큰 이슈인데 이런 틀이 바뀔 때 그러니까 자기 플랫폼을 자기가 거버넌스를 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이제 경제적 접근이죠. 이런 접근의 어떤 양쪽의 싸움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시큐리티를 어떤 형태로 유지하고 또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초점인데 사실은 학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 좀 기대를 걸어보고 그런데 요 노하우가 빨리 우리 산업계로 와서 이동봉 회장님이 운영 리드하는 우리 또 정보보안 산업계, 정보보호 산업계가 대한민국이 또 굉장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또 디벨롭해야 되지 않을까 또 싶기도 합니다. 우리 송기욱 부사장님 어떻게 실제 그 산업계 안에 또 계시잖아요 지금. 네, 네. 어떠세요? 뭐 걱정입니다. 뭐 보안 산업이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예, 한참 뭘 해보려는 스타트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저희도 내재화에 신경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쪽에 집중하라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이제 데이터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그 랜섬웨어 침해 대응 센터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 보안이 잘 갖춰지지 않은 특히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은 그 시사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그 많은 기업들이 이제 보안을 하려고 합니다만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봐야 또 한두 명 계시는 거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의 사고가 큰 사고로 발전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그 취약한 요소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만 그 솔루션 제공된 솔루션을 계속 서비스까지 좀 보장해 주는 그런 환경이 좀 필요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저는 뭐 정수기 렌탈 같은 거를 좀 예를 들고 싶은 건데요.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정수기를 렌탈해서 쓰고 있는데 그 렌탈을 하게 되면 뭐 한 달이든 뭐 두 달이든 주기적으로 와서 점검해주고 필요한 거 교체해주고 저는 보안도 그런 특히나 우리 지금 보안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는 현실 속에서 좀 그런 서비스까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마련해 줘야 되고 저희 기업들이 또 그런 쪽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연과 이제 기업 사이에 그 약간 간극이 있는 거는 제가 좀 느끼고 있습니다. 저 표에 보시는 것처럼 출연연이 여러 고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부, 또 국민, 또 기업.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기술 이전을 받았을 때 기대하고 있는 완성도하고 또 출연연이 이 정도면 기술 이전을 했을 때 출연연이 이걸 가지고 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그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는 약간의 간극이 있거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노력을 덜 들이고도 빨리 제품화 시킬 수 있는 걸 기대하고 있고 출연연 입장에서는 또 정해진 시간 내에 뭔가 과제를 끝내야 되니까 이제 그때까지 이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흐름이나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 각각이 원하고 있는 그런 그 부족한 요소를 빨리 서로가 인정을 하고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ESG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그 ESG 중에서 S하고 G에 대해서 보안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이제 맺을까 합니다.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사회적 책임 속에서 시큐리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거다라는 거죠. 취약한 요소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그 다음에 이미 알려진 취약점이 제거되지 않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방치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는 그런 기업들이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업들이 시큐리티에 대해서는 인식을 조금 더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제 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은 실제로 그런 활동들이 가능하도록 기업 내에서는 조직 정비하고 인력 확충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BICT 영역에 있던 여러 가지 그 영역들이
이제 보안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또 ICT라는 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보안 산업이 지금보다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ESG가 우리 보안에도 연결이 되네요. 네. 예, 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좀 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ES의 S가 소셜이 아니고 시큐리티였네요. 아니면 ESSG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요, 이거? 그냥 소셜에서 사회적 책임을 시큐리티 측면에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측면으로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소셜로 안 하고요. 앞으로 ESG는 시큐리티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조직 내 거버넌스 사실 보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 사이소님 뭐 계시지만 이 조직 내 인터널 마케팅 제대로 안 하면 디플로이가 너무 어렵고요. 네, 그래서 과연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전문가가 없다. 없으면 아까 뭐 렌탈 서비스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은 이게 우리는 그 소프트웨어 패치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취약점을 R&D하고 연구하고 최신 취약점까지 또 이게 잘못 전달되면 안 되기 때문에 확정해서 전달하는 이 R&D 영역이 굉장히 비용이 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기존의 유지 보수율대로 그냥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가 사실은 공식적으로 책정이 되고 사실 우리가 그다음 정부에 많은 요구도 해왔는데 그게 이제 뜻대로 안 됐고요. 뭐 한 15% 보안 유지 보수 서비스에 대한 단가 책정이 돼야 된다는 노력도 했는데 그다음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이 중소 영역이 특히 일반 산업이 들어왔을 때 이제 아주 이게 버틀렉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해완이 좀 서려 있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출연연과 이 산업계에 대한 교류 부분은 좀 생태계가 보다 좀 더 이 스킨십이 강화되고, 네,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유연한 이런 뭐 프로젝트의 운영 이런 게 좀 돼야 되지는 않을까요? 예, 저는 저도 나와 보니까 이제 더 현상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안에 있을 때는 이 정도면 될 것이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그랬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보니까 조금 다른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네. 현재 있는 제도나 그다음에 그 안에서 뭔가 활약을 하시는 분들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조금은 반대의 시각에서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네. 생각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저와 같은 기회를 좀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 느끼시면 또 돌아가셔서 이걸 기획하시는데 보다 정교하게 또 현실성 있게 되지 네.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면 이동부 원장님께서 이 산업계 전반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수님들이 그 산업계를 너무 걱정해 주셔가지고 근데 실제적으로 그 보안 내전은 필요하고 또 진행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들이 굉장히 기존보다는 우리 전통적인 뭐 방화벽이나 백신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보안 솔루션과 보안 기술들이 우리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는 어떤 그 우리 IT 업무 환경의 어떤 큰 변화, 그래서 보안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공격자들도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격자의 목표가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이 변화한 거랑 공격자의 목표가 변경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요즘에 최근에 보안 사고들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대형 사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보안에 대한 투자가 좀 덜하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그럼 과연 공격에 발생하지 않나라는 봤을 때는 우리가 솔라윈즈 같은 경우도 보면요. 실제 공격자의 목표가 예전에는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또는 시스템 파괴하고 나오는 거였는데 저는 공격자의 목표들이 변경이 되고 있다. 공격자의 목표가 뭐냐? 우리랑 같이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 도둑놈이 우리 물건을 훔쳐가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우리랑 6개월 살아, 1년 같이 살아. 이건 굉장히 끔찍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솔라윈즈 사태나 뭐 여러 가지 사태들이 그렇게 발생이 되고 있다. 그럼 왜 그들은 탈취하지 않고 왜 우리랑 같이 살려고 하는가?
계속적으로 탈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고 안 났다라고 방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뭐 렉서스가 뭐 해킹 그룹이 뭐 우리나라의 대기업부터 해서 해외의 유명한 기업들을 다 털었는데 실제로 그들이 들어온 거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우리 이준호 전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퇴사한 직원, 불만 있는 직원들의 아이디 사가지고 억세스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실제 보안 담당자들이 나 정말 그들이 해커인지 몰랐다. 왜냐하면 우리 업무 회의에 메신저로 들어와서 같이 업무 회의 계속하고 몇 개월 동안 같이 진짜 직원처럼 했는데 그들이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 훔쳐가는 해커인지 몰랐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 공격자의 목표가 변화된 이런 가장 큰 시그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로 트러스트다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기존의 내부망에서도 통신하는 데 있어서도 암호화하고 뭐 VPN을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도 기존에 우리 집에서 누가 들어와서 우리 네트워크에 누가 상주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비인가자들이 상주하고 있는 것들을 그들로부터 데이터와 통신을 안전하게 하는 이런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랜섬웨어도 굉장히 많이 공격을 당하는데요. 이제 뭐 그건 다 잘 아실 거고 실제 통계 자료에 의하면 랜섬웨어를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공격자가 실제로 데이터 해가지고 뭐 지불했든지 어떻게 됐든지 암호화했는데 돈을 주고 암호화를 복화를 했어요. 근데 또 당한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실제로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돈 필요할 때마다 요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환경이 변했고 또 공격자의 목표도 한 번에 털어가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우리 내부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훔쳐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겉으로 드러난 큰 사고가 없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할 수 있는 것들을 조심히 보셔야 되고 실제 사고가 일어나는지 매일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공격자가 기생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코인을 가져가고 싶은데 거래소가 디도스 공격당해서 다운되면 안 되겠네요. 끊임없이 가져갈 수 있어야 되니까요. 끊임없이 거래가 생기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기존 체계를 뭐 건드는 게 아니고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될 때마다 그게 다 수익원이니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구조라고 하면 사실은 그 생태계 안에서 어떻게 그런 취약점을 발견하고 공격을 식별할 것인지 이런 데 좀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네요. 네, 관점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산업계에서는 느끼시는 바가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잠깐 서두에서 이 우리나라 그 정보부 산업계는 탄탄하고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에 일단 조달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솔루션이나 이런 니즈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아직 그 이 시스템이 없는 중소사업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도 우리 송기욱 부사장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아직 그 들어갈 영역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이 생태계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 정보부 산업이 적용될 부분이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우리 CSO님이 보실 때 지금도 이제 뭐 CSO를 하고 계시지만 이 학계와 산업계 또 이 중소기업, 중소 이 보안 산업에 있어서의 관점들이 사실은 첨예하고 또 DX가 되면서 많은 고민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CSO로서 좀 이런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이런 조언을 좀 모아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CISO와 보안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제가 드릴 말씀은 보안은 CISO 혼자 할 수 없다. 보안은 협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화웨이 갔을 때 난감했던 게 이제 이런 건데요. 저는 주로 포털사에서 CIS를 했기 때문에 사실 화웨이 같이 뭐 5G 장비를 만드는 제조업체의 보안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지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이 회사에는 그 비즈니스 유닛별로 모든 보안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과 협업을 잘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자분들 대부분 이제 군대 다녀오셨을 텐데요. 군대에 가면 이제 지금 보시는 이런 게 보입니다. 뭐냐면 군대 보안을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죠? 정보장교가 책임을 지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막상 뭐 소대나 중대 막사에 가게 되면 보안 책임자 정은 대부분 소대장이나 중대장, 부는 선임하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던 표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똑같은 건 제가 못 구해왔는데요. 왜 군대에서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똑같은 이유겠죠. 정보장교 혼자서 그 모든 부대에 돌아가는 거 알 수 없고요.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보안팀의 멤버이거나 CISO이시라면 회사 전체에 돌아가는 것을 구석구석 다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부서와 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부에 약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도 보안 인력 10만 양병설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들이 보안 인력을 어떻게 구분했는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는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에 있는 개발자, 두 번째는 회사에서 그 솔루션을 운영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인력은 그 내부의 취약점을 잡아내고 취약점을 처리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세 분류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회사 보안팀의 일은 이거보다 많은 100가지 정도는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그 100가지 중에 세 가지밖에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마 이러한 분류들이 과연 미래에 지향적으로 맞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다시 해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요. 또 한 가지는 다양한 인력을 채용하시라고 말씀입니다.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채용을 하게 되면 사실 CISO 조직이 잘 돌아가지 않을 확률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는 정보통신망법도 어떻게 바뀌었는지 분석해야 되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분석해야 되는데 이렇게 취약점만 공부한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법을 들여다보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회사의 문화를 바꾸려면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해야 되는데요. 맨날 모든 직원이 알아듣기 어려운 기술적 용어만 쓰게 된다면 아무도 보안팀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인력 채용할 때 있어서 협업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장 1번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일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부서 찾아가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싸우고 옵니다. 그러다 보면 보안팀의 위상도 낮아지고 제가 이제 그 CISO를 그만두고 화웨이 와서 이제 IT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는데요.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보안팀 때문에 일하기 힘들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은 보안팀이 협업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저는 CISO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멤버를 뽑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협업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진 멤버를 뽑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동안의 고민이 아마 서려 있는 말씀이 아니셨나 싶습니다. 일단 무조건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되네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법도 알아야 되고, 기술도 알아야 되고, 문화도 알아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잘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 이동부 원장이 말씀하신 내재되어 있는 그런 그 숨어 있는 생태계를 또 발견해서 또 근원 차단도 되고, 이거를 또 바꾸려면 각 부서 다 쫓아다니면서 인터널 마케팅하고. 그래서 원래 이 CISO의 그 키워드가요, 이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가 아니고 뭐 참이슬 오피서다. 뭐 그래서 회사 돌아다니면서 참이슬 열심히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애완설인 말씀 감사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대단히 중요하군요. 네, 자 여기까지 지금 각 영역별로 또 정말 이 초점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혹시 플로어에서 딱 한 개 질문이라도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혹시 플로어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질문 있으시면 바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네. 원래 보안이 약간 샤이하긴 한데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긴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플로어 요 토론 끝나고 또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된 시기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 영역은 어디인가? 이미 알려진 취약점 또 알려진 패치를 우리 회사가 패치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심각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 빨리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알려지지 않는 부분, 소위 말해서 제로데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영역, 특히 전 세계에서 일부 정보기관만 알고 있는, 과거에 우리가 그런 경험을 겪었잖아요. 뭐 이탈리아 해킹팀 사건도 그랬고, 그런 취약점들을 찾아내고 방어하고 또 분석해내는 이런 힘이 필요한데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근본적인 문제까지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직이 정말로 글로벌하게 최고의 아주 인텔리전트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분석할, 오늘 뭐 얘기 중에 나왔지만 분석할 그 데이터도 잘 저장이 돼서 정제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시스템들을 쓰는지, 이 유저빌러티 또 UX 관점에서 또 고객 경험 관점에서 CX라고도 하죠. 이런 관점에서 어떤 경험들이 축적돼 있는지 그걸 분석해서 딱 그 길목을 또 분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잘 막았던 유스 케이스가 없는지, 소위 말해서 베스트 프랙티스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좀 녹여놓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만의 업의 개념을 담은 이 분석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잘 조합돼서 의사결정자들, 특히 뭐 저희 뭐 정보보 CISO님뿐만이 아니고 C레벨부터 시작해서 각 업무 담당자들이 이런 대시보드, 의사결정 대시보드를 공유할 수 있다면 정말 인텔리전트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좀 이상적인 모습일 수 있는데 아마도 이런 이상적인 모습의 달성은 우리 학계에서는 우리 김용대 교수님이 좀 앞장서 주시고요. 또 우리 송기욱 부사장님인데 사실 저는 본부장님이라는 직책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우리 국보연에서 정말로 우리나라 이 정보 보호 기술의 발전에 또 앞장서 주셨는데, 이 중소기업 영역에서 발전 더 많은 이 현실화되기 위한 노력을 해주고 계시고요. 또 이동우 회장님이 지금 든든하게 우리 산업계를 이끌고 계시는데, 이런 그 니즈를 담아서 또 이 우리나라 이 산업계가 사실은 실제 현실에서의 어떤 실행 능력의 핵심이죠. 네, 그래서 그런 실행 능력을 올려가는데 또 리드해 주시고요. 우리 이준호 전문의 오늘 아주 그 가슴 저미는 키워드로 말씀해 주셨는데, 보안은 사람이다. 네, 보안은 프로세스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 이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슴 깊이 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약 1시간 정도 패널 토론 진행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토론 내용 들으시면서 어떤 것들을 담아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토론과 또 오늘 중요한 키노트, 그 다음에 많은 세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이 정보 보안에 또 정보보호 또 개인정보 보호 영역의 숙제들을 좀 식별해내고요. 함께 협업을 통해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패널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